역사적 유물론, 칼 마르크스가 남긴 이 거대한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는 인류 역사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위대한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크로체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유명한 이론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유물론,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뭔가 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마도 인류가 걸어온 그 복잡하고 기나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이론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치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마스터키처럼 역사의 모든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이 이론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론의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베네데토 크로체의 눈을 빌려서 이 거대한 지적 퍼즐을 둘러싼 기존의 통념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역사적 유물론이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능 이론인가 하는 오해에서 출발해서 왜 크로체가 이것은 역사 철학이 아니라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이론이 역사가들에게 어떤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지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요. 더 나아가 사회주의와 도덕 그리고 진리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일지도 모르는 유물론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긴 문제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던져보죠. 역사적 유물론은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능 이론, 만물 이론일까요? 이 관점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한 번에 설명해주는 간단한 공식을 원하거든요. 그 유혹은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이 이론을 만능 공식처럼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리고 크로체는 그 해석의 어떤 부분이 치명적인 오리라고 지적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오해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역사 철학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 철학은요, 역사를 마치 잘 짜인 각본이 있는 한 편의 연극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신의 섭리라든지 아니면 이성의 발전 같은 어떤 거대한 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예측 가능한 결말을 향해 이끌어간다고 믿는 거죠. 시작도 있고 절정도 있고 정해진 결말도 있는 겁니다. 크로체는 바로 이 정해진 각본이라는 틀에 역사적 유물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각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적 유물론은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첫째, 모든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출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리죠. 둘째, 역사의 다채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경제사라는 단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됩니다. 셋째, 인간이 만들어낸 찬란한 문화, 예술, 법, 정치 같은 것들은 전부 진짜 얼굴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면을 벗기면 결국 경제라는 민낯만 남는다는 식이 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왜곡은 이 이론이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처럼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크로체는 바로 이 경직되고 교조적인 해석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것부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크로체의 핵심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이 단단하게 굳어진 오해들을 어떻게 깨부술까요?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듯이 역사적 유물론을 둘러싼 신화와 오해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서 이 이론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크로체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역사 철학은요,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의 완벽한 최종 설계도와 같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하죠. 역사의 복잡 다단한 현실을 진보나 이성 같은 단 하나의 법칙으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오른쪽, 크로체가 말하는 역사적 유물론의 진짜 모습인 해석의 기준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험한 산을 오르는 탐험가가 가진 나침반과 지도에 가깝죠. 정해진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숨어 있는지를 끈질기게 파헤치는 데 집중하죠. 크로체는 이 오해가 크게 세 가지의 심각한 철학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형이상학적 이론론의 함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만물을 물질이라는 딱 하나의 단어로 퉁치려는 시도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논이죠. 하지만 크로체는 말합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그런 물질이냐 정신이냐 같은 논쟁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구체적인 현실, 즉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거다라고요. 둘째는 목적론의 함정입니다. 이건 역사가 진보라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크로체에게 진보는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론의 함정. 역사가 개인의 의지 같은 건 상관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라는 생각이죠. 크로체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을 되살려냅니다. 자, 여기서 크로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이론을 마르크스와 함께 만든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입에서 직접 말이죠. 크로체는 엥겔스가 쓴 편지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공식이라니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적용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 시대든 간단한 방정식을 풀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 이론을 그런 맞는 공식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낡은 건물을 허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지어 올릴 시간입니다. 오해의 껍질을 모두 벗겨낸 역사적 유물론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로체는 이것이 역사가의 손에 쥐어진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렌즈라고 주장합니다. 크로체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정답을 알려주는 공식이 아니라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라는 것, 즉 역사 해석의 규준이라는 거죠. 이 규준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역사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혹은 생각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답을 척척 내놓는 기계가 아니라 역사가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드러내주는 탐험가의 지도와 같은 겁니다. 크로체가 사용한 이 안경 비유는 이 이론의 진짜 기능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회주의 비평의 가르침을 접한 역사가는 마치 좋은 안경을 새로 맞춘 근시안과 같다. 그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고 이전에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들이 비로소 그 정확한 형태를 드러낸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안경이라는 게 뭐죠? 미래를 보여주는 망원경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교정 렌즈죠. 예측이 아니라 통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렌즈, 이 안경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게 될까요? 크로체는 몇 가지 놀라운 통찰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보는 건 왕들의 전쟁이나 화려한 정치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 렌즈를 끼면 그 화려한 무대 아래에서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경제적 토대, 즉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국가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위한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숭고하다고 믿는 이상과 도덕조차도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역사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과정을 만들어내는지를 비로소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론이 과거를 연구하는 도구, 즉 역사가의 렌즈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크로체의 이러한 재정의가 현실 정치, 특히 사회주의와 윤리의 문제와 만났을 때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로체는
이론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명쾌한 3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1단계. 이 이론은 하나의 역사적 주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그 안에 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을 품고 있다 같은 주장 말이죠. 하지만 2단계에서 크로체는 이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차가운 사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목마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죠.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3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마르다, 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나 살기 위해선 물을 마셔야만 해와 같은 도덕적 명령이 필요한 거죠. 즉,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윤리적 이상이나 계급적 이해관계 또는 뜨거운 감정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사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덕이나 정의의 뿌리가 결국에는 물질적 조건,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고 설명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숭고한 가치들이 전부 상대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유물론은 도덕을 파괴하는 이론일까요? 크로체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옵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도덕과 무관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사회나 경제적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도덕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잉여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만 보면 이건 그냥 계약입니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시장 가격에 팔고 자본가는 그 대가로 월급을 주는 공정한 거래죠. 하지만 여기에 착취라는 도덕적 딱지를 붙이는 순간, 즉 잉여가치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은 나쁘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도덕적 판단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르크스가 계급적 위선을 비판한 것은 도덕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가짜 도덕을 비판한 것이라고 크로체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체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살펴볼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이론의 이름, 유물론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쩌면 이 모든 오해의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이론의 본질을 가리고 혼란을 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크로체는 유물론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첫째, 철학적으로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름에 유물론이 붙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잡고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던 아주 오래된 형이상학적 철학서조랑 엮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오해를 낳습니다. 유물론 하면 왠지 돈만 밝히고 자기 이익만 냉소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태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이 가진 깊은 윤리적 차원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크로체는 이 모든 오해를 낳는 이름 대신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이름, 바로 역사의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크로체가 옹호하고 되찾으려 했던 역사관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저 미스테리, 그것이 바로 역사다. 이 문장이야말로 크로체가 말하고자 했던 역사관의 정수가 아닐까 싶어요. 역사는 정해진 답이 있는 방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래서 결코 예측할 수 없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대한 미스테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크로체의 안내를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론을 둘러싼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탐구해봤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남습니다. 만약 역사적 유물론이 형이상학적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역사적 유물론이 모든 역사를 설명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혹시 이걸 가지고 아주 정밀한 사회과학을 만들 순 없을까요? 예측도 가능하고 보편적인 법칙이 딱 서 있는 그런 과학 말입니다. 오늘 베네데토 크루치의 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도전을 했던 한 인물에서 시작합니다. 루돌프 슈탄물러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아주 엄격한 과학을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슈탄물러의 목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유물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라는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 자체를 밝혀내려는 정말 본격적인 과학을 하겠다는 시도였죠. 모든 위대한 이론은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죠. 슈타물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했어요. 그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사회의 본질은 바로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법이든 아니면 오래된 관습이든 외부에서 우리 행동을 구속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는 바로 이 규칙이라는 단단한 초석 위에 자신의 이론 전체를 쌓아 올립니다. 자, 이 규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슈탄물러는 사회를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딱 나눠서 분석합니다. 바로 형식과 진료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형식은요, 사회의 뼈대, 그러니까 법이나 관습 같은 모든 규칙들을 다 합친 거예요. 사회의 영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사회적 진료는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활동들, 예를 들면 경제활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슈타물러에게 이 형식과 진료는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의 사회적 현실을 이루는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슈탄물러는 이걸 아주 역동적인 그림, 사회생활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기존에 있던 규칙, 즉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 같은 구체적인 활동, 즉 진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활동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욕구나 생각들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이 규칙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이 새로운 생각들이 압력이 되어서 기존의 규칙 그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새로운 틀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는 내용물이 틀을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뀌는 살아 숨쉬는 순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슈탄물러의 이론, 굉장히 정교해 보이죠? 사회를 형식과 진료로 나누고 그 순환 과정까지 설명하니까요. 꽤 명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베네데토 크로체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과연 사회의 형식과 진료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뉠 수 있는 걸까요? 크루체는 먼저 슈탄물러의 논리를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슈탄물러의 주장은 이랬죠. 법, 즉 형식과 경제, 즉 진료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일 뿐이다.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 깔끔해 보이는 이분법에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여기서 크로체의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사회 규칙이라는 형식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진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경제적 동기, 다시 말해 경제 원리 그 자체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적 규칙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활동인가요? 슈타물러의 모델은 이 질문 앞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슈탄물러는 세상의 지식을 딱 두 종류로만 봤어요. 하나는 자연 법칙이나 기술 같은 지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규칙. 그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 단호하게 독일어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Ein drittes ist nicht da. 무슨 뜻이냐면 제3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경제학이라는 건 이 둘 중 하나로 무조건 설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동기, 그것만을 위한 독립적인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슈탄물러의 세계에는 기술 지식, 그리고 사회 규칙, 딱 이 두 가지만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크로체는 여기에 단호하게 선언하죠. 아니, 제3의 것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경제 원리라는 겁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이 순수한 경제적 동기는 기술도 아니고 사회 규칙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에서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인 원리죠.
예를 들어서 왜 이윤이 생기는지 설명하려면 법률 같은 형식과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진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이끄는 경제 원리라는 독립적인 엔진을 인정해야만 설명이 되죠. 결국 슈탄물러의 책에는 가로 이 핵심 엔진을 빼놓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슈탄물러의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크로체는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대작, 자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책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본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론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걷어내 볼까요? 크루체에 따르면 말이죠. 이 책은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또 특정 국가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도 아니고요. 보편적인 사회 법칙을 담고 있는 사회학 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는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런 도덕 교과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 그럼 자본론은 대체 뭘까요? 크로체의 해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르크스가 연구한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니라 순전히 가설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이론적인 모델,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를 순수하게 분리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현실의 복잡한 요소들을 싹 제거한 추상적인 실험실을 만든 셈이에요. 이건 마치 물리학자가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추상적인 연구를 시작하려면 마르크스는 아주 거대한 가설 하나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자 지금껏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지점, 바로 노동 가치론입니다. 노동 가치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회 평균적인 노동 시간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르크스가 이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100%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이론적인 실험실,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리이자 출발점으로 설정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이 노동가치론이라는 게 대체 정체가 뭘까요? 시장에서 실제 물건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경험적 법칙일까요? 아니면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주장일까요? 크로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요. 바로 여기에 크로체 해석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은요, 현실에서 가격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마르크스 자신도 현실의 가격이 노동가치와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또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어야 해 라는 식의 도덕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크로체에 따르면 이건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개념적 도구, 다시 말해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터라는 기준자를 가지고 모든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가치 이꼴 노동이라는 가상의 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를 가지고 실제 자본주의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했던 거죠. 크로체는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학자 베르너 존바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존바르트 역시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경험적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도구, 즉 논리적 사실이라고 봤던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을까요? 마르크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제 자본주의 사회와 가치 이퀄 노동이라는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가상의 순수 노동사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 두 사회 사이의 차이점, 즉 자본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동 방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죠. 그 차이 자체가 바로 마르크스의 진짜 연구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방법이 어떻게 적동하는지 4단계로 한번 보시죠. 첫째, 가치는 노동이라는 가상의 기준자를 딱 설정합니다.
둘째, 실제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니 현실은 이 기준자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죠. 셋째, 이 기준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격차가 이론의 실패나 오류가 아니라 바로 이론이 찾아내려 했던 목표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마르크스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견해낸 격차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잉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만든 이 이론적 도구의 진짜 가치는 그 도구가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이윤의 사회적 기원, 즉 잉여 가치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잉여 가치라는 건요, 단순히 회계장부를 잘못 계산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했으니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도덕적 비난도 아닙니다. 크로츠의 해석에 따르면 잉여 가치는 오직 마르크스가 고안한 이 특수한 비교 방법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개념적 발견인 겁니다. 순수 노동사회라는 특수한 렌즈를 통해 자본주의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노동가치론이 단지 가상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 도구를 통해 발견한 잉여 가치는 대체 이 현실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기준들 중에 마르크스는 왜 하필 노동을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바로 다음 분석에서 함께 계속해 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아마 이 책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완독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손에 뽑을걸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거든요. 자본론은 차라리 하나의 거대한 도전 과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지적 탐험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독특한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자본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대칭적이고 배치가 엉망이며 주은 취향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책. 아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르크스 사상의 깊이를 인정했던 학자조차도 책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혹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마치 천재가 막 정신없이 아이디어를 휘갈겨 쓴 노트처럼 자본론은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평가 하나만 봐도 자본론이 보통 내기가 아닌 정말 만만치 않은 텍스트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죠. 역사책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고 단순한 경제학 교과서는 절대 아니고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의 정체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마르크스의 가장 유명한 저작 속에 숨겨진 거대한 퍼즐을 푸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 모험이 될 겁니다. 크로체에 따르면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책이 무엇이 아닌지를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론 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선동문이라거나 19세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는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크로체는 말합니다. 그런 선입견과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요.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러 가기 전에 낡고 부정확한 지도를 과감히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본론은 19세기 영국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르포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실이 배경이 되긴 했지만요. 또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을 담아놓은 백과사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르케스가 다루고 있는 건 현실의 영국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뽑아낸 요소들로 재구성한 이상적이고 형식적인 사회,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가장 순수한 모델, 그 자체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의 지도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마르크스는 마치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와 같아요.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변수들을 머릿속에서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아무런 방해 없이 작동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고자 했던 거죠.
이 추상적인 모델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그 내부의 역학관계를 파헤치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론을 읽을 때는 이게 현실이랑 똑같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현실에 이해하는데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가? 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심부로 그리고 가장 뜨거운 논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동가치론입니다. 자본론의 모든 논증은 사실상 이 하나의 거대한 초석 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의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최신 기계가 있는 공장에서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장인이 낡은 도구로 한 땀 한 땀 10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신발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신발의 가치가 10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의 기술로 그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이니까요. 가치는 그 1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개인의 비효율이나 특출난 장인 정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 조건, 평균적인 숙련도와 노동 강도가 바로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이론과 우리가 매일 마트나 백화점에서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가격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양쪽을 비교하면 핵심적인 모순이 바로 드러납니다. 왼쪽, 마르크스의 세계에서 가치는 오직 노동시간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결정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지만 오른쪽,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상품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수요와 공급, 다이아몬드처럼 희소해서 비싼 것들, 명품 브랜드가 주는 가치, 심지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 즉 투기까지. 정말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노동가치론은 이 모든 현실적인 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자본론의 중심 수수께끼입니다. 마르크스는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론을 책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로 삼았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탐정이 되어서 이 사건을 수사해 볼 겁니다. 크로츠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을 용의선상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오해, 즉 노동가치론을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도덕적인 이상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자본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막다른 길을 하나씩 차례대로 가보면서 왜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만약 노동가치론이 현실 세계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실제 과학 법칙이라면 이 법칙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틀렸다는 게 증명될 겁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이죠. 현실의 가격은 노동시간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본론 3권에 가면 마르크스 스스로가 이 이론적인 가치와 현실의 가격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현실을 그대로 베껴 그린 과학 법칙으로 해석하는 건 마르크스 본인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 명백한 오독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혹시 마르크스는 노동이야말로 가치의 진정한 척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일종의 완벽한 정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바로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도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해석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만 크로체는 이 해석 역시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보여주죠. 가치가 노동과 같다는 명제 그 자체는 어떤 도덕적인 시스템의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또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는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노동가치론 자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무엇이 유용한지,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는 그냥 순수한 경제적 명제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2명의 용의자를 모두 제거했어요. 노동가치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아니었고 미래 사회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이 이론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제 진짜 해답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여기 크루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통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본론 전체를 꿰뚫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딱딱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안개가 싹 걷히는 듯한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노동가치론은 법칙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법칙이라고 불렀던 것의 정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현실이 어떻다라고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측정하기 위한 완벽하고 이상적인 기준점, 일종의 잣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실 세계가 이 완벽한 기준에서 얼마나 그리고 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잣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 설계도 비유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크스의 천재성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완벽하게 그려진 설계도를 실제 건물 옆에 딱 놓고 비교함으로써 이 실제 건물 구조 안에 숨겨진 뒤틀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미세한 균열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동가치론이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이 실제 건물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하려던 작업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가치론이 현실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마르크스는 왜 수많은 기준들 중에서 하필 노동을 그 완벽한 설계도의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요. 마르크스는 머릿속으로 일종의 정제 과정을 거친 겁니다. 현실 경제라는 복잡한 혼합물에서 불순물을 하나씩 걸러내서 가장 순수한 원액, 즉 핵심만 남기려는 지적인 실험을 한 거죠. 현실은 너무 복잡해서 그 자체로는 근본 원리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알맹이를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자, 이 시적 실험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먼저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노동으로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것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이나 희소한 자연자원 같은 것들이요. 가치가 순수하게 인간의 생산활동에서만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 구분도 지워버립니다. 이 구분이 부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윤이나 임금처럼 부가 분배되는 특정한 방식마저 지워버립니다. 자, 이 모든 현실적인 변수들이 제거되고 남은 순수한 사회, 이 가상의 순수 노동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상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노동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설계도를 구축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공들여 고안한 이 방법론의 최종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완벽한 설계도를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그는 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복잡하고 길었던 지적 예정의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설계도와 현실 사이의 차이나 결함이 자본주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차이점들이야말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정의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특징들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바로 그 차이 속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교 분석을 위해 두 사회를 나란히 놓아봅시다. 한쪽에는 오직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이상적인 설계도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가격이 노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사는 실제 자본주의 건물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간극, 그 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무엇이 발견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르크스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잉여가치, 즉 이윤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생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이 만들어낸 총가치, 즉 설계도상의 가치와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불된 임금, 즉 실제 건물의 가치 사이의 그 차이, 그 자체, 다시 말해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내재된 필연적인 구조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윤은 이 차이에서만 발생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차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크로체의 안내를 따라서 자본론의 가장 어려운 퍼즐을 풀어봤습니다. 노동가치론은 단순한 법칙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측정하는 냉철한 기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마르크스가 어떻게 잉여가치라는 개념, 즉 이윤의 비밀에 도달했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자 했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에서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 시스템의 진짜 본질은 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안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강력한 이론, 이거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론의 명백한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요. 그 힘을 제대로 알려면 그 도구로 뭘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죠. 베네데토 크로체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거대한 이론을 함께 해부해 볼 텐데요. 크로체는요, 마르크스주의를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막 숭배하는 대신에 이걸 하나의 도구로 보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이론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과 만났을 때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지 그의 분석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크로체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크게 4가지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째, 역사적 유물론이 미래를 맞추는 예언서가 아니라 과거를 탐구하는 도구라는 점, 이걸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둘째,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정치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다는 그 명백한 한계를 짚어볼 겁니다. 셋째,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가? 바로 그 대담함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 세계관 속에서 도덕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지 이 문제를 탐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역사적 유물론을 둘러싼 오해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끈질긴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이론이 역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일종의 예언서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정해진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경제 구조를 분석하기만 하면 사회의 미래가 자동으로 예측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과연 역사가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보편적인 법칙과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일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역사학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과거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미래의 모습이 출력될 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인간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착착 움직일까요? 바로 이 독단적인 견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오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르크스의 동지 프리드리히 엥겔스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은 당시 이론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한 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엥겔스의 말투에서 거의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맞는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는 이 이론이 모든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마스터키가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지침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창시자 중 한 명조차 이런 경고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유물론이 공식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크로체의 독창적인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이론을 역사철학이라는 거창한 영역에서 끌어내려서 역사학 방법론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할 때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망원경의 발명이 천문학자에게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 것과 같아요. 망원경이 우주의 운명을 예언해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크로체는 이 새로운 의식을 역사 해석의 규범이라는 개념으로 딱 정립합니다. 여기서 규범, 즉 캐논이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절묘한데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르는 일종의 권위 있는 지침이나 원칙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탐정에게 사건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는 규범이 있는 것처럼 역사학자에게는 어떤 시대의 법이나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먼저 파헤쳐보라는 아주 강력한 연구 지침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형이상학적 경향은 이론을 거의 신의 섭리처럼 여기는 태도예요. 역사를 경제적 요인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의지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크로체가 제안하는 해석의 규범은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입니다. 이론을 역사를 탐구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보고요. 경제적 요인이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 문화, 종교 같은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에서 복으로, 결정론에서 복합적인 분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을 역사를 분석하는 도구로 다시 정의했다고 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분석의 결과가 우리에게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명령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실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크로체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사회주의든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유무역주의든 그 어떤 정치적 강령도 순수한 과학적 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현상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는 주기적으로 공황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과학적 분석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떤 정치 프로그램이든 그 기반에는 순수한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미래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평등과 자유 중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 또 인간은 존엄하다는 도덕적 가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열망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그 목표 자체를 설정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 문장은 과학의 본질적인 한계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만약이라는 조건문 형태를 띱니다. 만약 기압이 낮아지면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처럼요.
하지만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는 명령은 과학이 내릴 수 없어요. 비를 맞고 싶지 않다는 저의 의지와 판단이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행동이죠. 역사 이론도 똑같습니다. 만약 생산력이 발전하면 기존 생산 관계와 갈등이 생긴다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너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명령은 과학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분석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대체 무엇으로 메워질까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바꾸도록 만드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크로체는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이지만 합리적인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 바로 행동의 대담함을 이야기합니다. 크로체가 제시하는 이 비유는 정말 명쾌합니다. 장군 한 명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병력의 수, 무기의 성능, 보급로의 성태, 지형 정보 등 온갖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전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분석해도 100% 확실한 승리는 보장되지 않죠. 안개 속에 숨어있는 적의 매복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병사들의 사기 같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모든 분석이 끝난 뒤에 전군, 공격 개시라고 외치는 그 순간은 과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미래의 자신을 던지는 의지의 행위, 즉 대담함의 발현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루체 비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대담함의 요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모한 용기와는 좀 달라요.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결정론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를 향해서 기꺼이 몸을 던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섹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역사는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혁명가도 개혁가도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대담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도덕의 문제입니다. 만약 역사적 유물론의 주장처럼 경제적 토대가 법, 정치, 문화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도덕관념 역시 그저 특정 시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아주 도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도덕이라는 게 시대를 앞서가는 등불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결정된 역사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승자의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신여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제는 비도덕적이고 계약의 자유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식이죠. 과연 도덕은 이토록 무력한 걸까요? 여기서 크로체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의 단죄에서 그 단죄를 내리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역사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봉건제는 유죄라고 선고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역사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제도를 단죄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도덕적 신념이죠. 결국 역사를 의인화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로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르크스가 과학적 분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강력한 도덕적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폭로하죠. 예를 들어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를 자본가가 가져간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경제 현상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취라고 부르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노동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도덕적 분노가 없다면
잉여 가치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계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두 관점을 정말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인 해석에 따르면 도덕은 경제구조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꽃, 그러니까 종속적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크로체는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이야말로 모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의 씨앗, 즉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이상이 없다면 굳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운동 역시 정의와 인간 해방이라는 절대적인 도덕적 이상이 없다면 그저 단순한 권력 투쟁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죠. 이 문장이 이번 시간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행동, 즉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는 역사적 결정론과는 독립적인 바로 그 도덕적 신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데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물질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려는 인간의 이상,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신념과 열정, 그 진짜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의 주체로 바로 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 베네데토 크로체가 칼 마르크스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이죠. 바로 노동 가치론에 대해 아주 대담하고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은 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가치론을 두고 그거 실패한 이론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구호 정도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과연 이 개념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크로체의 아주 날카로운 논리를 따라서 마르크스 사상의 그 핵심을 다시 발견해보는 그런 지적인 탐험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마르크스 이론의 논리적인 핵심이 뭔지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찾아낸 그 핵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를 얼마나 강력하게 설명해내는지 그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도대체 무엇이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 개념이 비판받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게 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든요. 크로체는 여기서 딱 선을 긋습니다. 이 이론은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그런 당위적인 주장도 아니고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그건 뭘까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가 바로 이거죠. 노동가치론을 일종의 도덕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한 만큼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게 정의로운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과 똑같아야 한다. 이런 식의 윤리적인 주장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때요? 땀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마르크스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노동가치론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윤리적인 규칙이나 정의의 기준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2배 빨리, 2배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만약에 순수하게 일한 시간만 기준으로 가치를 나눠준다면 이 사람의 뛰어난 능력은 그냥 무시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산한 양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겠죠? 노동 가치론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같은 게 될 수 없다는 게 크로체의 핵심적인 반박인 겁니다.
좋습니다. 노동가치론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건 현실 세계에서 물건값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 법칙일까요? 우리가 시장에 나가보면 상품 가격이라는 게 노동 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수요와 공급, 브랜드의 가치, 희소성, 심지어는 유행에 따라서도 정말 시시각각 변하죠.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데 노동은 거의 안 들어가도 엄청나게 비싼 게 있고 아무리 정성껏 만든 물건이라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요. 마르크스의 이론이 과연 이런 현실을 설명하는 법칙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크로체의 독창적인 해석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실제 가격은 노동시간에 비례한다와 같은 그런 경험 법칙이 아니라고 단언해요. 마르크스가 분석한 건 19세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어떤 구체적인 현실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들만 뽑아내서 만든 아주 이상적이고 형식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는 모델 그 자체를 연구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의 가치로는 현실을 그대로 찍어낸 사진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기준점 또는 잣대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리학자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공간을 가정하고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비교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크로체는 우리를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현실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사회의 여러 겹들을 하나씩 벗겨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순수한 경제적인 형태, 즉 핵심을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이 사고 실험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첫째, 땅이나 천연자원처럼 인간의 노동으로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것들은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만 남기는 거죠. 둘째, 자본가, 노동자, 지주 같은 계급 구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산자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산된 결과물이 이윤, 임금, 지대 같은 형태로 나뉘는 그런 특정한 분배 시스템 역시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현실의 복잡한 조건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이 추상화 과정의 맨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특수성이 제거된 이 순수한 경제의 뼈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앞에는 아주 단순화된 가상의 모델이 남게 됩니다. 크로체는 이걸 노동하는 사회, 워킹 소사이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에서는 오직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만 존재하고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계급적인 구분도 없습니다. 이건 물론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는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순수한 형태의 경제사회, 말하자면 이론의 출발점인 셈이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차적인 요소들이 싹 제거된 순수한 노동하는 사회 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이 교환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교환 비율, 다시 말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공통의 잣대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 독점, 계급 관계 같은 현실의 모든 복잡한 변수들이 사라진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말입니다. 크로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균적인 기술과 숙련도를 가진 사람이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평균적인 시간, 그걸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이 순수한 모델 속에서는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할 만한 다른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필연적으로 그걸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인 평균 노동량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현실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노동가치의 순수한 개념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이 사고 실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우리는 방금 만들어낸 이 순수한 노동하는 사회라는 모델을 하나의 렌즈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한번 비춰볼 겁니다.
이 추상적인 기준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 과연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성했던 그 추상적인 모델, 즉 노동하는 사회를 실제 자본주의 사회 옆에 나란히 놓는 순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 말하자면 거대한 균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델 속에서는 가치와 노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상품의 가격이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크로체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천재성은 바로 이 차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원인을 파헤친 데 있습니다. 순수한 노동가치 모델에서의 가치와 실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이 체계적인 격차,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surplus value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게 자본가에게는 이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윤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조적인 불일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대가 사이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한다는 놀라운 통찰인 거죠.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윤이라는 것이 마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윤은 오직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한 조건들, 즉 우리가 아까 사고 실험에서 일부러 제거했던 바로 그 조건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급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현실로 들어올 때만 발생하는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자신의 모델을 통해서 이윤의 진짜 원천이 자본가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사회 구조 그 자체에 있음을 드러내 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로체의 해석은 과연 마르크스를 어떻게 구해내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크로체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이론의 진짜 가치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힘은 오히려 하나의 가설적인 기준점, 즉 순수한 노동사회라는 과학적인 유형, 타입을 만들어내서 그것과 현실의 자본주의를 비교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윤이라는 현상이 어떤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크로체는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론을 실패한 경제 법칙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해부하는 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된 날카로운 분석 도구로 재평가한 것입니다. 크로체의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과 맞지 않아 라는 낡은 비판에서 구해내서요, 현실의 저 너머를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분석적인 렌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만약 이 렌즈가 이윤의 사회적인 기원을 성공적으로 밝혀냈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경제 현상들 뒤에는 어떤 숨겨진 사회적 힘들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사상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도구로서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